안녕하세요. 투자하는 아재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에 투자한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는 미국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서 군림했던 일본이 있습니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중후반까지는 미국을 위협하는 압도적인 글로벌 2위 국가였습니다. 현재는 잃어버린 30년이란 말처럼 전성기 이후에 경제 및 사회적으로 침체가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당시에 일본은 지금의 대한민국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 있었고, 일본 애니메이션, 일본 음식, 아이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글로벌 세계인들이 이런 일본 문화에 열광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일본의 배타적인 감정과 질투 어린 시선은 있었지만 그래도 일본에 여행을 가고 일본 음식을 좋아하고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고 그랬습니다. 최근 이러한 일본의 전성기 때의 모습들이 우리나라에게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K-팝의 인기와 K-콘텐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도 오징어 게임이죠. 그리고 K-푸드의 인기는 글로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원더걸스에서 싸이에서 BTS, 그리고 블랙핑크, 한국 가수들이 다양하게 해외로 진출하고 인기를 끌고 있죠. 이런 한국 대중가요는 K-팝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냈고, 이런 K-팝에 젊은이들은 열광하고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고 한국 아이돌의 춤을 추고 그리고 한국 콘텐츠를 감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K-문화의 인기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한국 한정식의 모습인데,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식사를 하는 문화는 글로벌 어느 국가에도 잘 없다고 하죠. 그뿐만 아니고 한국 라면, 특히 이제 불닭볶음면이 동남아시아 쪽,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이쪽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수출이 굉장히 많이 됐죠. 그 삼양이 국내 매출의 비중은 3위 기업인데 해외 매출은 1위죠. 이만큼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문화가 인기를 끌고 각광을 받았을 때는 일본이 경제가 전성기에 오르고 나면서 서서히 대두되었던 것에 반해서 K문화는 동남아시아의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코로나 이전에 인기를 끌고 있었지만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K문화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코로나의 공포 속에 비대면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이 K문화를 탈출구로 활용을 했고 단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경제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의 위대한 리셋이라는 책을 보면 코로나19의 공포 속에서 세계인들은 디지털 가속화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4차 산업을 촉진시키는 발판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유추해서 생각을 해보면 비대면이 일상화된 지금 디지털 가속화가 K문화의 확대에 영향을 주고 한국의 위상을 널리 펼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 미래를 어둡게 생각하는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우리나라가 진짜 어떻게 되려고 이러면서. 근데 정작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오히려 신흥국들은 우리나라를 동경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작 한국인들은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가능성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어느 민족보다 성실하고 근면하고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한국 사람들의 가능성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교육 문제 및 금융, 정치 등이 글로벌 10위 경제국이라는 성적표와 큰 괴리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자신의 것을 낮춰서 이야기하는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유교적인 사상의 영향으로 인해서 글로벌 200개의 국가 중에 10등인 성적표를 보고 난 사회를 못하니까, 난 정치를 못하니까, 난 공부를 못해 라고 스스로 자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외로 미래의 가치에 의한 중요한 과목들, 첨단 과목들이 우수한 학생입니다. 화면을 보면요, AI, 양자 컴퓨터, 재생유료, 자율주행, 블록체인, 사이버 보안, VR은 메타버스죠. 리튬 이온 전지, 드론, 전도성 고분자, 이런 미래 산업 섹터가 있는데 대부분 우리나라가 3위에 있어요. 3위를 못한 것은 자율주행하고 양자 컴퓨터입니다. 이 양자 컴퓨터는 5위권 순위 바뀌고 자율주행은 4위지만 오히려 일본보다 대부분 앞섰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술이 앞섭니다. 정작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자신의 국가인 기업들의 숨겨진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재무적으로 굉장히 탄탄합니다. 이유는 IMF를 겪었기 때문이죠. IMF를 겪으면서 부채의 위험성을 느끼고 현금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징으로 수출 중심이 사이클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이클이 있다는 건 호황기와 불황기가 나눠진다는 거죠. 불황기 때에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 현금성 자산을 많이 비축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들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ESG라는 선진 기업 문화에서는 보완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장점들도 많은데 굳이 기업 문화가 안 좋아, 지배 구조가 안 좋아 이런 단점들만 쏙쏙 집어서 한국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렇게 스스로 낮추는 것 같아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글로벌 국가들은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생각하고 동경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22년 세계에서 국방력 6위, 경제 규모 10위, 그리고 세계 무역순위 8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안에서 OECD 하이 인컴 국가로 선정되는 등 현재는 우리나라의 선진국이라는 이름표에 이견을 가질 국가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평가하지 않는 기관이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입니다. 전 세계 펀드의 30%가 MSCI 선진국 지수를 참조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MSCI 선진국 지수에 우리나라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2008년 이후 MSCI 선진국 지수 DM의 편입을 꾸준히 노력하고 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로 가입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요구하는 요구치가 있는데 보완점을 보완을 하고 개선을 시켜서 그 기준 틀에 맞춰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요구치를 안 들어주고 이건 못 받고 딴 거는 다 되잖아. 그러니까 해줘.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겠습니까? MSCI는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의 멀티에셋 포트폴리오 분석 툴, 그리고 ESG 기후 상품 등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글로벌적으로 투자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69년에 MSCI 지수를 개발한 이후에 FTSE 지수와 함께 국제금융펀드의 투자 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 등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으로 MSCI 지수를 기초로 하는 자본금이 약 16조 3천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는 글로벌 펀드 순자산의 30% 수준이랍니다. 기반으로 하는 상장 지수 펀드는 전 세계적으로 1,300여 개, 자산 규모는 13억 4천만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그런 지수다. MSCI는 선진국 지수인 MSCI DM, 그리고 신흥국 지수인 MSCI EM, 프론티어 시장 이렇게 세 시장으로 나눠지는데요. 작년 22년 연말 기준 선진 시장 지수에 포함된 국가는 미국, 영국 등 23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3개국 안에도 못 든다는 거예요.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홍콩, 일본, 싱가포르 이렇게 3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우리나라가 경제력으로 앞서는 국가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못 되고 있다. 신흥국 시장 지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26개국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중에 4위예요. 중국, 대만, 인도에 밀려서 4위가 됐습니다. 물론 중국이야 뭐 경제 규모가 크고 내수시장이 굉장히 엄청 큰 국가고 대만, 인도에 이어서 4위라는 거는 좀 아이러니하죠. 현 시점에서 MSCI 선진국 지수의 진입이 왜 빨리 돼야 되냐 하면 우리나라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2012년에는 15.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12%로 3.4%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신흥국 지수에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 비중이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비중이 줄어든 거죠. 그렇다면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글로벌 자금 유입이 원활히 된다. 그러고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단점으로 지적됐던 변동성이 굉장히 축소될 것이랍니다. 중국에 대한 영향력은 벗어나서 변동성의 폭이 굉장히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죠. 예상상으로는 17조 8천억에서 61조 정도의 자금이 순유입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유입되는 자금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선진국 시장에 들어가서 경쟁을 하기에는 아직 기업들의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게 밑바닥에 깔려져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현대차, LG전자나 이런 우량한 대기업들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들은 너무 염려가 많은 것 같아요.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도 안 하고 놀면서 좋은 성적을 바라는 거는 욕심이고 과욕이죠.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리고 무엇이 더 중요할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MSCI 선진국 편입의 세 가지 요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경제 발전 및 안정성, 둘째로는 주식시장의 규모 및 유동성, 그리고 셋째로는 시장 접근성,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의 규모, 경제 발전 및 안정성,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시장 접근성이 별로 좋지 않다, 이게 문제다라고 모건 스탠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기에 원화 외환 시장의 부재, 그리고 투자자 등록 의무화 및 제출 서류 과다, 공매도 제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외환시장의 자유화와 외국인 투자의 의무 등록 제도 개선 등을 선결 과제로 뽑고 있습니다. 정부도 공매도 제도에 손을 보기로 했고, 은행 간 외환시장의 거래 마감 시간을 기존 3시 반에서 이길 새벽 1시까지로 확대 운영하고, 비거주자의 국내 은행 간의 시장에 대한 직접 참여를 허용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비거주자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의 투자 자금의 유입이 더 확대되겠죠.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가입을 해야겠다라고 못하는 것은 IMF를 겪은 대한민국의 외환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외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서 선진국 수준의 외환시장 체계를 갖추고 원화가 국제에 통용되는 통화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말에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근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인지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근시일 내에 대한민국이 MSCI 선진국 주수에 편입이 반드시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선진국 주수에 편입되지 않아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오히려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믿습니까? 물론 우리나라의 거시적인 관점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큰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급속한 인구 감소와 노령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인구 변화 추이인데요. 19년 최고점에 다다랐습니다. 그 기점으로 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죠. 원래 2028년에 정점을 찍는다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9년이나 땡겨진 이유는 16년부터 계속 역대 최저 출생아 수를 기록했다고 해요. 애를 안 낳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인구 피라미드도 5, 60대가 가장 많은 인구 분포를 보이고 있고, 지금은 항아리 모양이지만 이 5, 60대가 노년이 됐을 때는 노년 인구가 많은 역 피라미드 모양이 된다고 하죠. 하지만 지금의 분위기로는 출산율을 높여 인구를 증가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글로벌적인 기조도 선진국으로 가면서 출산율이 낮아지고 노령화 인구가 급속화되는 것은 전체적인 흐름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19년 OECD 38개 회원국을 기준으로 한 평균 출산율은 1.61명입니다. 대한민국은 1984년 처음으로 출산율이 2점대를 깨고 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8년 0.98명으로 OECD 국가 중에 꼴등입니다. 출산율이 압도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각 지자체들이나 국가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지원 정책들을 발표함에도 출산율은 올라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를 늘릴 방법이 없을까요? 출산율 감소가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흐름이라면 감소의 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산업혁명 초기 미국의 경우에서 해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런 정책들이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러시아나 중국, 몽골 등의 고려인 후손들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이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제 결혼을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문화, 다민족 사회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안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교적인 문화에서 탈피를 해야 되죠. K 문화에 대한 열광, 그리고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정책에 녹아낸다면 인구의 감소 폭을 줄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대로 가면 한 100년 뒤에 인구가 1,50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 이후에는 소수 민족으로 전락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4천만 명 밑으로 인구가 내려가면 경제력을 평가하는 순위에서도 빠집니다. 경제 규모도 경제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두 가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인구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해 갈 수 있다면
세계 5위권 안에 드는 강대국으로 성장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직 이러한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성장할 것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대한민국의 기업을, 대한민국의 국민을 투자합니다. 이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